네, 대내외적인 변수 살펴보면서 시장의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재승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미국발 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까? CPI라든지 PPI,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 6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가 전월 대비했을 때 모멘텀이 좀 강하다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봤을 때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안정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미국 연준이 중요시하는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점은 관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상품 쪽에서 물가 상승이 좀 확인되더라라는 점이었었습니다. 오디오나 장난감 같은 그렇죠. 정말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상품들은 대부분 이제 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좀 불안 요소들이 생겨났고 그 결과로서 사실 예전에는 시장에서는 7월달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까지도 전망이 했었는데 지금은 9월 같은 경우에도 한 5대5 정도로 조금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낮아졌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미쳐진 거죠. 네.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좀 관세로 인해서 강해진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CME 패드워치 확인을 해보니까 9월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46.9%까지나 올라왔습니다. 인하될 것이다. 그러니까 25bp 인하 같은 경우에는 51.7%, 한 과반 정도를 겨우겨우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으로 혹시 뷰가 좀 바뀌셨어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9월 기준금리 인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은 똑같이 유지는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번에 관세가 그런 물가에 영향이 미쳤다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약간은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조금은 반영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연준의 기준금리는 9월 달에 인하를 하고 특히 올해 2차례, 내년까지 총 4차례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9월이 아닌 11월 이렇게 늦춰질 수는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준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리고 연준의 파월 의장 간의 좀 어떻게 보면 사이가 좋지는 않잖아요. 일기 행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해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고 이번에도 해임 설과 관련된 노이즈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레임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거를 예측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고요. 네. 이것이 높은 기준금리, 높은 금리가 파월 탓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용되는 좀 영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랬잖아요. 엊그저께죠. 정확히 말하면 미국장 기준으로 봤을 때 엊그저께 채권 금리가 10년물 금리 4.5% 가까워지고 달러화 인덱스가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봤던 것처럼 결국에 시장에서는 파월이 결국에 해임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숨에 파월을 해임시킴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만들겠다 이렇게라고 저는 보고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행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파월을 때리는 모습은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참 바쁜 것 같아요. 반도체와 관련해서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려운데요. 사실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미국의 AI 패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미국이 AI를 통해서 전 세계 패권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반도체 관세를 매김으로 인해서 미국 빅테크들이 타격을 입고 또한 미국 빅테크들이 AI 발전을 못하게 되면 사실 그것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타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약품처럼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매기긴 매기겠지만 과도하게 매기는 것이 아니라 1년 또는 2년의 유예를 두던가 아니면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려가면서로 인해서 공장을 미국에 지을 수 있도록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약간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너무 한 번에 50% 이렇게 타격을 주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해서 빅테크들 특히 AI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초미의 관심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내년에는 HBM과 관련해서 경쟁 심화가 되면서 가격 프리미엄이 좀 낮아질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우려인데 아무튼 올해는 그래도 실적은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은 당장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저는 이번 올해 내내 AI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봤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탑픽으로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왜 이렇게 장이 바뀌고 있냐를 봤을 때 코스피의 특성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코스피의 특성이 어떻게 보면 어떤 주도주를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빠른 순환매를 통해서 저가 좀 떨어졌던 애들을 사는 그런 종목 전략들이 많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또 어제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더 안 좋게 봤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좋은 뉴스들 좀 존재하고 있고 또한 코스피의 특성인 어떻게 보면 빠른 순환매를 통해서 저가 좀 떨어졌던 애들을 사는 전략들이 좀 유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결국에 HBM이라는 상품이 결국에 SK 하이닉스가 제일 잘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 아직은 뭐 삼성전자가 HBM에 있어서는 유의미하게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닥으로서 뭐 삼성전자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결국엔 잘하는 기업은 현재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또한 AI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더 많이 팔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핵심 부품으로서 HBM은 계속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제일 잘하는 전 세계 1등 기업이 누구냐 HBM에 있어서 SK 하이닉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소외주가 반등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시나 뭐 실적이 나와주는 SK 하이닉스 유망하다라는 말씀이신데 2분기 실적 시즌 보더라도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3% 정도 코스피 뭐 여러 상장사들 합쳐본다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사실 3%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떻게 또 들으시는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네. 있지만 사실은 3%가 안 될 수도 있고 떨어지는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년 대비했을 때 올해 2분기 실적이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관세로 인해서 타격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불이 붙인 것이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쇼크를 보임으로 인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하향 수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전망치가 하향 수정되는 과정에서는 실적 전망치가 유리한 회사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좀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이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결국에 뭐 증권, 조선, 방산, 유틸리티 업종들 이렇게 2분기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상향 수정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2분기 실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 네. 내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은 업종이 어디가 있을까를 봤을 때 저희 결국에는 조선방산 기계의 뭐 증권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뭐 이번 주 내내 사실 조선방산 업종이 사실 약간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코스피 지수에 대한 상단이 조금 막혀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업종 중에 좀 잘 벌 수 있는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으니까요. 2분기 실적 시즌이 확실하게 잘 될 수 있는 업종이 어디가 있을까를 봤을 때 조선방산 기계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종이 이번 주에 조금 부각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다른 수출주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세의 여파를 받을 만한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전략일 텐데 3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이런 점이 관세의 여파가 좀 확인이 될까요? 어떤 종목군들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계세요? 사실 일반적으로 그런 네. 수출주들의 그 실적 전망 하향 수정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출이 결국에는 관세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그러겠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수출 지표가 떨어질 것 같다, 이익이 떨어질 것 같다 이 상황이 아니라 언제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하반기 내내 전반적으로 수출주는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고요. 그렇지만 내년대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관세는 사실 이례적이잖아요. 한번 매기고 나서는 다음번에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은 이례적이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내년에 되면 수출주들이 반등할 수 있는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반기까지는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자동차 쪽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뭐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미국향 수출이 많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의 여파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눌려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사실 뭐 그런 관세 협상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6월 이번에 대미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도 급감했던 것이 결국에는 미국의
수출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만들어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미국과 한국 간의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가장 큰 바로미터로서 결국에는 일본과 미국과의 협상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대미 수출의 30% 이상이 지금 자동차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만큼 일본의 자동차 수출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협상에서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본의 협상이 잘 된다면 한국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보다는 정책, 협상의 영역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켜보면서 좋은 뉴스가 8월 달 전에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좋게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른바 뭐 거버넌스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또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도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이들 올라왔어요. 저PBR 종목들 혹은 고배당과 관련된 종목들. 지금은 서서히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수주가 좋다라고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저PBR 특히 금융주들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상법 개정부터 그 다음 법안까지 봤을 때 세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세론이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 결국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시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전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은 어떻게 보면 시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정이 되고 나서 더 오르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정될지 안 될지 사실 믿음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오히려 정말 개정됐네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남은 것들이 결국에 뭐 자사주 의무소가 그런 것도 존재하고 있고 또 세법 개정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집중투표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향후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도 남아 있고 또한 하반기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인될 때마다 계단식으로 한 칸 한 칸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정이 안 되는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록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뭐 지수 측면에서 보자면은 코스피가 3,200선을 돌파를 한 이후에 이 부근에서 지금 다소 횡보를 하면서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지금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 장세는 전형적인 밸류에이션 장세였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또 연말까지의 이익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하향 수정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전망치는 하향 수정되는 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또 믿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강하게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년에는 더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결국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존재하고 있고 또한 미국의 감세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라고 관점에서 또한 관세 영향도 올해에만 영향이 있고 내년에 사실 영향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연준의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국내 수출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국면들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본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펀더멘탈이 따라가는 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확인되는 장이 내년에는 더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기대감으로 가는 장이라면 내년에는 펀더멘탈과 함께 가는 장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좀 불안한 요소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내년에는 훨씬 좋을 만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이것을 팔고 가는 아니면 과열로 봐서 조정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럴 때 조정 시 매수 전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의 하반기부터는 또 접어들 수 있겠고 뭐 9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업과 관련된 모멘텀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더 들어올 것으로 보세요? 맞습니다. 외국인이 사실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38조 원 가까이 팔았었습니다. 네. 코스피에 대해서. 하지만 지금까지 그 이후로 들어온 건 5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 규모를 다 메이크업 언제 할 것인가를 봤을 때 네. 결국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글로벌 유동성을 늘리고 연준의 그런 글로벌 늘어난 유동성이 한국 증시에 들어온다고 본다면 또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중요한 것이 환율이잖아요. 원화가 전반적으로 강세 기조를 보일 수 있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연말까지 내년까지 더 들어올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간략하게 제시를 해주시면. 사실 투자 전략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는 대외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어떻게 행동한다기보다는 확실한 전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확실한 전략은 뭐냐? 결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내수 부양과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내수 부양과 정책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전략을 바탕으로 가져가는 게 낫다. 결국에 대배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이 언제인지 예측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정책 수혜주나 내수 부양책에 좀 더 기대를 하면서 그쪽에 베팅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대내외적인 변수 알아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재승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